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도 가족이라는 그 끈끈한 정 때문에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돈도, 관계도,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당신의 남은 인생마저도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평생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은퇴하신 60대 어르신 한 분과 상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금을 받아 이제야말로 아내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는 단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살 어린 남동생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형님,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동안 진 빚 다 갚고 형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마음이 약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며 동생의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도왔던 터라 형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여보, 이번만큼은 안 돼요. 이건 우리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에요. 동생 사업이 한두 번 실패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며 간절하게 말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내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오해가 깊었던 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네가 형이니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결국 그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절반인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오직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끈끈한 믿음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동생의 사업은 1년도 채 안 돼 실패했고 동생은 빚쟁이들을 피해온 가족과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는 아내와 둘이 살기에도 빠듯했고 동생의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통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 자신의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깊은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동생마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마저 잃고 만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계심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결과는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해라며 형제의 무리한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착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파산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더 이상 착한 형, 바보 같은 누나로 살지 않고 나의 재산과 가족관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지켜내는 현명한 사람들의 절대 하지 않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첫째,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라도 계획과 담보 없는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를 모두 잃는다. 이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말은 안타깝게도 가족관계에서 더욱 뼈아프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돈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율과 상환기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용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하지만 유독 피를 나눈 형제자매에게는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곤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동생 앞에서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냐며 내가 너를 어떻게 못 믿겠니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생 모은 돈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지만 가슴으로는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와 형제관계 모두를 망가뜨리는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돈이 오고 가는 순간 따뜻했던 형제관계는 차갑고 불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날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됩니다. 동생 사업은 잘 되어가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괜히 동생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그가 외식이라도 한 사진을 올리면 마음속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돈으로는 저렇게 잘 먹고 다니는구나. 돈을 빌린 사람은 그때부터 형의 전화가 두려워집니다. 처음에 고마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언제 갚을 거냐는 압박감과 형편이 어려운데 좀 기다려주지 하는 야속한 마음만 남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형이 세상에서 가장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된 도움이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평생 등을 돌리게 만드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형제는 평생을 봐야 하는 사이이기에 그 상처와 원망은 더욱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 돈부터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돈보다 더 중요한 구체적인 계획과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동생이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 현명한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형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하겠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먼저 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동생아, 나는 이제 내 돈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궈온 우리 가족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만으로 큰 돈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니 네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싶어.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에게도 책임감을 주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깨끗하게 계약서를 쓰자. 이것이 너와 나, 우리 둘 다를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동생에게 나는 너의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너의 도전을 한 명의 사업 파트너로서 진지하게 존중한다는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감정적인 원망 대신 계약서라는 공적인 기록만이 남게 되어 관계의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늪 밖에서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밧줄이 바로 구체적인 계획과 계약서입니다. 둘째, 보증을 서거나 공동명의를 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형제자매에게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보증을 서거나 부동산 공동명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비극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가족인데 당연히 잘 갚겠지. 내 동생이 나를 속이게 하겠어? 이처럼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끈끈한 믿음 하나로 너무나 쉽게 보증 서류에 내 이름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증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의 빚을 대신해서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 앉아도 좋습니다. 라고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은 우애의 증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한폭탄에 내 손으로 직접 서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개인 파산의 상당수가 바로 이 가족 보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분에게는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꿈이 많고 손재주가 좋았던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멋진 카페를 차리고 싶다며
누나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이름만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번에 꼭 성공해서 누나한테 평생 효도할게. 내가 망하면 내가 책임지지. 어떻게 누나한테까지 피해를 주겠어.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적인 계획에 누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결사반대했지만 내 동생의 꿈을 내가 꺾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 몰래 자신의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동생은 매일같이 가게 사진을 보내왔고 누나는 그런 동생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폭풍이 닥쳤고 동생의 가게는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법원에서 날아온 빨간 딱지의 통지서가 아파트 문에 붙었습니다. 동생은 이미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자식들과의 관계도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제 가정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 휩쓸려 상대의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재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한 사람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냉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나는 법과 은행을 믿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보증만큼은 절대 서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당장은 매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동생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책임감 있는 길입니다. 보증은 관계를 묶어주는 밧줄이 아니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는 족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 의무감으로 반복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람은 감정적인 의무감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반복적인 지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씁쓸하고도 정확한 진실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형이니까,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그 착한 마음과 의무감 때문에 어려운 형제를 한두 번 돕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생의 생활비를 도와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3번, 4번, 그리고 1년, 2년 반복되면 그 고마움은 서서히 당연함으로 변해갑니다. 동생은 더 이상 그것을 고마운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등에서 피를 뽑아 채우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늦어지면 형이 변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서운해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나의 돈과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좋은 소리는커녕 원망만 듣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의 선한 의도는 동생을 자립시키는 대신 오히려 나에게 평생 의존하며 불평만 하는 거머리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무감에 기댄 반복적인 지원이 낳는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도움의 기준과 횟수를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밑빠진 독에는 결코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무조건 외면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돈 대신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첫째, 돈 대신 지식과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탈무드의 지혜는 형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동생이 가게를 차린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현명한 형은 돈 대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줍니다.
주말 내내 동생과 함께 앉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주고 내가 아는 최고의 상권 분석 전문가를 연결해주거나 마케팅 노하우를 함께 공부하며 알려줍니다. 돈을 주는 것은 쉽지만 나의 시간과 지혜를 내어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동생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둘째, 금전 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한을 명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족끼리 계약서를 쓰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상대를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한 기억력과 흔들리기 쉬운 감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 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 명백한 빚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관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감정적인 원망을 퍼붓는 대신 약속된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관계의 파탄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가족이기에 더욱 명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지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매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아, 네가 이번에 정말 힘든 것 잘 안다. 그래서 형인 내가 이번 딱 한 번은 모든 걸 걸고 너를 도와주겠다. 대신 우리 이것만은 약속하자. 이번을 마지막으로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의존의 고리를 끊어내는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힘이 빠진 독에 내 피 같은 돈을 계속 부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생과 나 둘 모두를 서서히 가라앉게 만드는 동반 추락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물을 부어주는 대신 그 독에 깨진 부분을 스스로 고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형제에게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고, 둘째, 보증을 서거나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며, 셋째, 감정적 의무감으로 반복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조금은 씁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위대한 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가족이기에 더욱 냉정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참으로 야속하고 정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이란 사랑이 없는 차가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을 드는 의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의사의 칼은 냉정하지만 그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형제의 관계에서 냉정함이란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 모두가 함께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의 인생을 지켜내려는 가장 깊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제가 늪에 빠졌을 때 섣불리 함께 뛰어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반 추락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늪 밖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서 그에게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때 냉정함은 밧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을 단단히 고정하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밧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건강하게 선긋기입니다. 관계와 재산, 2마리 토끼를 모두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건강하게 선긋기를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물론 선을 긋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계의 관성을 끊어내야 하고 상대의 서운함과 원망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당신의 그 단호한 거절이 당장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10년 뒤에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모두를 살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 당신의 노후 자금을 내어준다면 10년 뒤 당신의 곁에는 돈도 형제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물을 머금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선을 긋는다면 10년 뒤 당신의 형제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있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원망이 아닌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존중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은빛 여행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